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 타고 내려와 쉬어가던 깊은 산골 마을에 기와집이 으리으리하게 들어선 부잣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대감마님의 집은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하인들이 부지런히 움직이며 마당을 쓸고 밥을 짓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곳간에는 쌀가마니가 천장까지 닿을 정도로 쌓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 집을 부러움 섞인 눈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성품이 대쪽같기로 유명했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엄하면서도 제 몫을 다하는 이들에게는 후하게 베풀 줄 아는 분이라 마을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계셨습니다. 이 댁에는 대감마님이 50이 넘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귀하디귀한 외동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집안의 모든 정성이 이 도련님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늦게 얻은 자식인 만큼 대감마님과 마님은 도련님이 행여나 다칠세라 바람 부는 날에는 문 밖에도 내보내지 않으려 했고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도련님의 상에 올리곤 했습니다. 도련님은 뽀얀 얼굴에 맑은 눈망울을 가진 아이로 걷는 모습조차 위태로워 보일 만큼 여리고 순한 성정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하인은 도련님이 지나갈 때마다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했고 도련님의 웃음소리 한 번이면 집안 전체가 환해질 정도로 그는 이 거대한 기와집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 집에는 돌쇠라고 불리는 우직하고 건장한 사내 종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는 태어날 때부터 이 집의 종으로 뼈가 굵은 인물이었습니다. 돌쇠는 덩치가 산만하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언뜻 보기에는 무뚝뚝하고 거칠어 보였지만 속마음만큼은 비단결처럼 곱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의 명을 받아 장작을 패거나 무거운 짐을 나르는 험한 일을 도맡아 했지만 그의 눈길은 언제나 어린 도련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돌쇠에게 도련님은 단순히 모셔야 할 주인을 넘어 자신이 지켜주어야 할 작고 소중한 존재였기에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이 도련님의 고운 옷감을 상하게 할까봐 늘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어느 늦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마당에 감나무 잎이 하나둘씩 떨어져 뒹굴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당 한쪽에서는 김장 준비를 위해 배추를 절이고 물을 씻느라 시끌벅적했습니다. 돌쇠 역시 이른 새벽부터 산에 올라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땔감을 해오느라 쉴 틈이 없었지만 지게를 내려놓고 잠시 숨을 돌릴 때마다 마루에 앉아있는 도련님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련님은 하인들이 일하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고 돌쇠는 그런 도련님과 눈이 마주칠 때마다 허리를 굽혀씩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이 댁의 뒷마당 구석진 곳에는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물이 워낙 깊고 차가워 한여름에도 그 근처에만 가면 서늘한 기운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우물 안은 칠흑처럼 어두워 바닥이 보이지 않았고 벽면에는 짙은 이끼가 끼어 있어 미끄럽기 그지없었기에 대감마님은 평소 하인들에게 우물 뚜껑을 단단히 덮어두라고 신신당부하곤 했습니다. 특히 도련님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부터는 그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렸기에 뒷마당 우물가는 아이의 웃음소리보다는 정막만이 감도는 금기된 장소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 많은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은 법이라 도련님은 가끔 어른들의 눈을 피해 뒷마당 쪽을 기웃거리곤 했습니다. 그날따라 집안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대감마님은 관아의 호출을 받아 잠시 출타 중이셨으며 마님 또한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으셨습니다. 하인들마저 김장독을 묻을 구덩이를 파느라 모두 앞마당과 텃밭으로 몰려가 있었기에 뒷마당은 개미 새끼 한 마리 지나가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돌쇠는 산더미처럼 쌓인 장작을 부엌으로 나르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는데 문득 등 뒤에서 느껴지던 도련님의 시선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라면 마루에 얌전히 앉아 책을 읽거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 도련님이 보이지 않자 돌쇠의 가슴 한구석에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돌쇠는 지게를 내려놓을 새도 없이 마루와 안방 그리고 사랑채의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도련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줄 알고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띠며 도련님의 이름을 작게 불렀으나 대답이 없자 그의 발걸음은 점차 빨라졌습니다. 앞마당의 하인들에게 물어봐도 도련님을 보지 못했다는 대답뿐이었고 돌쇠의 심장은 점점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뒷마당 쪽으로 통하는 작은 쪽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들어왔고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돌쇠는 본능적으로 그곳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뒷마당에 들어선 돌쇠의 눈에 들어온 것은 우물가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도련님의 작은 뒷모습이었습니다. 누군가 물을 헹고 나서 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은 탓인지 우물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할 나무 덮개가 반쯤 열려 있었고 도련님은 그 틈 사이로 우물 안을 신기한 듯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소리를 지르면 도련님이 놀라 오히려 중심을 잃을까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그러나 빠르게 다가갔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낙엽 하나가 우물 속으로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는 듯 도련님이 손을 뻗는 순간 돌쇠의 세상은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자꾸 여린 몸이 기우뚱하더니 순식간에 우물 속의 어둠으로 사라졌고 짧은 비명과 함께 첨벙하는 소리가 고요한 뒷마당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 소리는 돌쇠의 귓가에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렸고 그는 자신이 신고 있던 집신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우물가로 달려갔습니다. 우물 안을 들여다볼 겨를도 깊이를 가늠할 생각도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도 그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련님을 구해야 한다는 자신이 목숨보다 아끼는 저 작은 생명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습니다. 돌쇠는 우물 난간을 잡고 망설임 없이 그 깊고 어두운 구멍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고 곧이어 얼음장 같은 물이 온몸을 휘감으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늦가을의 우물물은 뼈가 시릴 정도로 차가웠고 물속은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물 위로 허우적거리는 작은 손길을 찾아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었고 곧 물을 먹어 콜록거리는 도련님의 옷자락이 그의 거친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도련님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안았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 도련님을 안은 돌쇠는 발이 닿지 않는 깊이에 당황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다리를 끊임없이 저으며 물 위로 떠오르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우물벽은 이끼가 끼어 미끄러웠고 잡을 곳 하나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어른 한 명의 무게와 아이의 무게를 감당하며 물에 떠 있는 것은 초인적인 힘을 필요로 했습니다. 돌쇠는 한 손으로는 도련님의 머리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높이 쳐들고 다른 한 손과 두 다리로는 쉴 새 없이 물살을 가르며 버텼습니다. 도련님은 공포에 질려 돌쇠의 목을 꽉 끌어안은 채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좁은 우물벽을 타고 올라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돌쇠는 위를 올려다보며 목이 터져라 사람 살려요.
도련님이 우물에 빠지셨어요 라고 외쳤지만 우물의 깊이가 워낙 깊어 그 소리가 밖으로 제대로 전달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왔고 차가운 물에 체온을 빼앗긴 그의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련님을 아는 팔에 더욱 힘을 주며 자신이 쓰러지면 도련님도 끝이라는 생각으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대감마님의 슬픈 얼굴과 도련님의 해맑았던 웃음만이 스쳐 지나갔고 죽더라도 도련님만은 살려서 올려보내겠다는 결의가 눈빛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돌쇠의 팔다리는 점점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고 무거운 젖은 옷은 그를 자꾸만 물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벽돌 틈새에 손가락을 박아넣고 피가 나도록 버티며 도련님에게 도련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이놈 돌쇠가 도련님을 꼭 지킬 것입니다. 라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그것은 도련님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기도 했지만 꺼져가는 자신의 정신을 붙잡기 위한 처절한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우물 위로 보이는 동그란 하늘은 무심하게도 파랗기만 했고 가끔 지나가는 새 그림자만이 그들의 생존을 지켜보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그때 뒷마당 쪽에서 누군가의 급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도련님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인지 아니면 돌쇠가 사라진 것을 이상하게 여긴 동료 하인들인지 알 수 없었지만 돌쇠에게는 그 소리가 마치 구원의 동아줄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고 우물 입구에 사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누구 없소, 여기 우물 안에 사람이 있소라는 돌쇠의 절규는 마침내 바깥 세상에 닿았고 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다급한 외침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물 위에서 어머나 세상에 저게 무슨 일이야 하는 하녀들의 비명과 함께 밧줄을 찾으라는 사내들의 고함이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돌쇠는 그 소란 속에서도 도련님을 아는 팔을 조금도 풀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가 놀라지 않도록 등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습니다. 비록 몸은 천한 종이었으나 그 순간 그가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그 어떤 양반보다도 고귀한 것이었습니다. 차가운 어둠 속에서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는 돌쇠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품 안의 도련님을 바라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굳건했습니다. 이제 막 마을을 뒤흔들 큰 소동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우물 위에서 내려온 동아줄은 굵고 튼튼한 것이었지만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진 몸을 지탱하기에는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우물 밖의 사람들은 한마음이 되어 밧줄을 단단히 잡고 있었고 돌쇠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도련님의 허리에 밧줄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속에서 오랜 시간 버티느라 손가락의 감각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지만 그는 오직 도련님을 살려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굳어가는 손가락을 억지로 움직여 매듭을 지었습니다. 돌쇠는 도련님의 겁에 질린 얼굴을 바라보며 도련님, 밧줄을 꽉 잡으셔야 합니다. 눈을 꼭 감고 계시면 곧 따뜻한 방에 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도련님이 밧줄에 매달려 조심스럽게 위로 끌어올려지는 동안 돌쇠는 아래에서 두 팔을 뻗어 도련님의 발이 우물벽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쳐주었습니다. 우물 밖의 하인들은 영차 소리를 맞춰가며 밧줄을 당겼고 마침내 도련님의 모습이 우물 입구 위로 드러나자 여기저기서 안도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히 땅을 밟는 순간 마당에 모여있던 하녀들은 일제히 달려들어 아이를 감싸 안았고 미리 준비해둔 두툼한 소미불로 젖은 몸을 덮어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은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큰 소리로 앙앙 울음을 터뜨렸고 그 울음소리는 오히려 살아있음을 알리는 기쁜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도련님이 무사히 구조된 것을 확인한 돌쇠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내려온 밧줄을 자신의 허리에 감고 위로 올라가는 과정은 도련님 때보다 훨씬 더디고 힘들었는데 이는 물에 젖은 돌쇠의 덩치가 워낙 컸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이미 그가 탈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물 밖으로 끌어올려져 차가운 땅바닥에 내동댕이 처지듯 눕게 된 돌쇠는 숨을 헐떡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온몸이 젖어 뼛속까지 시려왔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도련님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그는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는데 때마침 외출해서 돌아온 집안의 집사 최서방이 이 소란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고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최서방은 평소 교활하고 욕심이 많은 성격으로 자신의 실수를 남에게 떠넘기는 데에 능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실 우물뚜껑을 제대로 덮지 않고 자리를 비운 것은 다름 아닌 최서방 자신의 실수였는데 그는 아침에 우물물을 길어 올린 후 급하게 장을 보러 나가느라 뚜껑 닫는 것을 깜빡 잊었던 것입니다. 열린 우물과 젖은 도련님,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돌쇠를 본 순간 최서방의 머릿속은 자신의 과오를 덮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기 전에 먼저 기선을 제압하기로 마음먹고 짐승처럼 사나운 표정을 지으며 돌쇠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돌쇠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우며 이놈 내놈이 정신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감히 도련님을 데리고 이런 위험한 곳에서 장난을 쳐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갑작스러운 최서방의 호통에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고 영문을 모르는 그들은 그저 돌쇠가 도련님을 데리고 놀다가 실수한 것으로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의 목소리는 너무나 당당하고 컸기에 아무도 감히 그 말이 거짓일 것이라고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혔지만 턱이 덜덜 떨릴 정도로 추위에 떨고 있어 입이 제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라고 힘겹게 변명하려 했으나 최서방은 돌쇠가 말할 틈도 주지 않고 더욱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니긴 무엇이 아니야. 내가 장에 다녀오는 길에 보니 내 놈이 도련님 손을 잡고 뒷마당으로 오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천한 놈이 감히 대감마님의 귀한 자제분을 위험에 빠뜨려. 최서방의 거짓말은 마치 미리 준비한 듯 청산유수로 쏟아져 나왔고 그의 눈빛은 돌쇠에게 잠자코 있으라는 듯 살벌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대감마님의 기침 소리와 함께 하인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아에서 돌아오신 대감마님은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하고 빠른 걸음으로 뒷마당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대감마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소미불에 쌓여 파랗게 질린 채 울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고 그 순간 대감마님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변고냐? 내 아들이 왜 저러고 있는 것이냐? 대감마님의 천둥 같은 호통에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바닥에 납작 엎드렸고 오직 최서방만이 대감마님 앞으로 달려나가 무릎을 꿇고 읍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서방은 눈물까지 흘리는 신욕을 하며 대감마님에게 거짓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잠시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저 무지한 돌쇠놈이 도련님께 우물 구경을 시켜주겠다며 이곳으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다 그만 도련님을 놓쳐 우물에 빠뜨리는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대감마님은 그 말을 듣고 믿을 수 없다는 듯 돌쇠를 노려보았습니다.
평소 우직하게 일만 하던 돌쇠였기에 그 실망감과 배신감은 더욱 컸고, 무엇보다 금지옥엽 같은 아들이 죽을 뻔했다는 사실에 이성은 마비되고 분노만이 끓어올랐습니다. 돌쇠는 젖은 옷을 입은 채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도련님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물에 뛰어들었고 죽음의 문턱에서 간신히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칭찬은커녕 누명을 쓰고 죄인 취급을 받게 되자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의 서슬퍼런 분노 앞에서 감히 말대꾸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무엇보다 지금 변명을 늘어놓았다가는 흥분한 대감마님이 더욱 노여워하실까 두려워 그저 고개를 땅에 처박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돌쇠에게 다가가 지팡이로 바닥을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 이놈네 너를 거두어 먹이고 입힌 은혜를 이따위로 갚는단 말이냐. 도련님이 잘못되기라도 했으면 내 목숨 10개로도 갚지 못할 죄인 것을 모르느냐. 돌쇠는 입술을 깨물며 대감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허나 저는 결코 도련님을 이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때 최서방이 옆에서 끼어들며 마님, 더 들어볼 것도 없습니다. 저놈이 핑계를 대려나 봅니다. 당장 멍석마리를 해도 시원찮을 판의 말대꾸라니요. 라며 불난집에 부채질을 했습니다. 주변의 다른 하인들은 돌쇠가 평소 도련님을 얼마나 끔찍이 아꼈는지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났을 때 돌쇠가 가장 먼저 뛰어들어 도련님을 구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집안의 실세인 최서방이 저렇게 작정하고 몰아붙이니 누구 하나 나서서 돌쇠를 변호해 줄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서로 눈짓만 교환하며 안타까운 표정으로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었고 마당에는 대감마님의 거친 숨소리와 도련님의 훌쩍임 그리고 최서방의 날카로운 목소리만이 가득 찼습니다. 마님은 도련님을 안고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셨고 의원을 부르라 소리치며 하인들을 재촉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분을 사기지 못한 채 돌쇠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다가 차갑게 명을 내렸습니다. 저놈을 당장 헛간에 가두어라. 내 아들의 상태를 보고 나서 저놈의 처분을 결정할 것이다. 그때까지 물 한 모금 주지 말고 꼼짝 못하게 하라. 하인들은 머뭇거리며 돌쇠에게 다가갔고 돌쇠는 저항 한번 하지 않고 축 늘어진 몸을 이끌고 하인들의 손에 이끌려 끌려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물에 젖어 초라하기 그지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안방 쪽을 돌아보며 도련님의 안위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최서방은 돌쇠가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실수가 들통나 쫓겨날 뻔한 위기를 돌쇠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모면했을 뿐만 아니라 평소 대감마님의 신임을 받는 돌쇠가 눈엣 가시 같았던 차에 그를 제거할 좋은 기회까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짐짓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감마님을 부축해 안채로 모셨고 마님,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천한 것들은 원래 잠시만 눈을 떼면 사고를 치는 법입니다. 제가 앞으로 더욱 엄히 단속하겠습니다. 라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대감마님은 최서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젖은 옷을 입은 채 헛간에 갇힌 돌쇠에게는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헛간은 바람을 막아줄 문도 제대로 달려있지 않은 허름한 곳이었고 바닥에는 지푸라기 몇 줌만이 깔려있을 뿐이었습니다. 돌쇠는 몸을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며 차라리 우물 속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도련님의 따뜻했던 체온을 떠올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도련님이 살아계신이 되었다. 내가 어떤 벌을 받더라도 도련님만 무사하시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는 바보처럼 착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밤은 점점 깊어가고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지만 대감마님의 댁만은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도련님의 열을 내리기 위해 마님이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는 소리가 들려왔고 사랑채에서는 대감마님이 잠 못 이루고 서성이는 그림자가 창호지 문에 비쳤습니다. 그리고 헛간 구석,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돌쇠는 추위와 배고픔, 그리고 억울함과 싸우며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깊은 우물 속에 잠겨버린 듯했고 오직 차가운 달빛만이 헛간의 틈새로 들어와 돌쇠의 젖은 어깨를 비추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은 깊어 삼경이 지났건만 대감마님의 사랑채에는 여전히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는 대감마님이 잠 못 이루고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음을 말해주고 있었는데 방 안의 공기는 바깥의 찬바람보다 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화로 앞에 앉아 담뱃대에 불을 붙였다 껐다를 반복하며 아까 낮에 있었던 일들을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가도 그 원인이 집안에서 가장 믿음직스럽게 여겼던 돌쇠에게 있다는 최서방의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채 한 구석에는 눈치를 살피며 앉아있는 최서방이 있었는데 그는 이 기회에 돌쇠를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안달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대감마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어 마님, 밤이 깊었습니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관아에 기별하여 돌쇠놈을 넘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집안의 기강을 바로잡으려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다른 종들도 딴 마음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최서방의 목소리는 뱀녀처럼 간사하게 파고들었지만 대감마님은 아무런 대꾸 없이 그저 묵묵히 타오르는 화로의 불꽃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서방은 대감마님의 침묵이 불안하여 더욱 열을 올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천한 것이 감히 도련님을 데리고 위험한 장난을 쳤다는 것은 주인을 능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제가 조금만 늦게 발견했더라면 지금쯤 초상집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을 진실인 양 포장하며 자신이 도련님을 구한 생명의 은인인 척 은근슬쩍 공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평소 우직하기만 하던 돌쇠의 눈빛과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끌려가던 그 뒷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려 최서방의 말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마님, 밤참 가지고 왔습니다. 하는 나지막하고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사랑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이 집안에서 머리가 하얗게 셀 때까지 평생을 바친 부엌 할멈이었습니다. 그녀는 대감마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집의 부엌을 지켜온 터촌대감 같은 존재로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총명했습니다. 할멈은 정갈하게 담은 숭늉과 간단한 다과상을 대감마님 앞에 내려놓으며 방 안의 묘한 기류를 단번에 감지한 듯 최서방을 한번 쓱 쳐다보았습니다. 최서방은 찔리는 것이 있는지 할멈의 시선을 피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할멈은 대감마님께 숭공 그릇을 권하며 특유의 느릿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속이 시끄러우실 텐데 따뜻한 숭늉이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십시오. 도련님은 마님 품에서 곤히 잠드셨다고 하니 한시름 놓으셔도 될 것입니다. 대감마님은 할멈의 말에 굳어있던 얼굴이 조금 풀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자네도 놀랐을 텐데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내 마음이 어지러워 잠이 오질 않는구먼. 대감마님은 한숨을 내쉬며 숭늉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 타고 넘어가자 복잡했던 머릿속이 조금은 맑아지는 듯했습니다. 할멈은 상을 물리러 나가지 않고 대감마님 곁에 가만히 앉아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치 혼잣말처럼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참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 집 뒷마당 우물뚜껑은 장정 둘이서 낑낑대야 겨우 열 만큼 무거운 통나무인데 고사리 같은 손을 가진 도련님이 어찌 그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셨을꼬. 그 말은 아주 작고 조용했지만 방 안에 떨어진 번개처럼 대감마님의 뇌리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대감마님은 숭늉 그릇을 들던 손을 멈추고 할멈을 쳐다보았고 구석에 있던 최서방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었습니다. 할멈은 대감마님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빨래를 개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놈 말입니다. 그놈이 오늘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산에서 해온 나무가 부엌 뒤편에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지요. 점심밥도 거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일만 하던 놈이 언제 도련님을 꼬여내어 뒷마당에서 놀았단 말입니까? 내 귀에는 돌쇠가 장작 패는 소리만 온종일 들리다가 도련님 비명 소리가 들리자마자 도끼를 내던지고 뛰어가던 발소리만 기억나는데 말입니다. 할멈의 말은 한마디 한마디가 뼈가 있고 날카로웠습니다. 대감마님은 그제야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멈의 말대로 돌쇠는 요령을 피울 줄 모르는 놈이었고 우물뚜껑은 아이 혼자서는 절대 열 수 없는 무게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뚜껑을 열어놓고 방치했다는 뜻이고 돌쇠는 일하느라 바빴으니 범인은 따로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대감마님의 날카로운 눈빛이 최서방을 향하자 최서방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아니, 그게 할멈이 노망이 났나.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평소 유창하던 그의 말솜씨는 온데간데 없었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대감마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최서방 앞으로 다가가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최서방, 자네는 아까 분명히 장에 다녀오는 길에 돌쇠가 도련님을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지. 헌데 할멈은 돌쇠가 부엌 뒤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자네, 아침에 우물물을 길어 올린 것이 누구였더냐? 대감마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슬퍼런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대감마님의 기세에 눌려 무릎을 꿇고 벌벌 떨며 그것이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워낙 경황이 없어서 라고 횡설수설하며 변명하기 급급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더 이상 들을 것도 없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문득 사고 직후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어 덜덜 떨면서도 도련님만 걱정하던 돌쇠의 눈빛과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옷을 입고 목소리만 높이던 최서방의 모습이 대조되어 떠올랐습니다. 내 눈이 멀었었구나. 진짜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간신배의 혀놀림에 놀아나 생사람을 잡을 뻔했어. 대감마님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무고한 일을 옥에 가두고 죄인에게 상을 내릴 뻔했다는 사실에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대감마님은 할멈을 바라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할멈, 자네 덕분에 내 정신이 번쩍 드네. 지금 당장 따뜻한 밥과 국을 챙겨서 헛간으로 가게. 그리고 돌쇠놈에게 전하게. 내가 내일 아침에 모든 것을 바로잡을 터이니 오늘 밤은 억울하더라도 조금만 참으라고 말일세.
그리고 두툼한 소미불도 몰래 가져다 주게. 내 불찰로 그 착한 놈을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지. 대감마님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할멈은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예, 마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돌쇠놈도 마님의 깊은 뜻을 알면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할멈이 나가자 대감마님은 최서방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며 엄명을 내렸습니다. 너는 내일 날이 밝을 때까지 이 방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마라. 내 놈의 죄는 날이 밝는 대로 내 엄히 물을 것이다. 만약 도망칠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게다. 최서방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통곡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돌아앉아 다시 담뱃대를 물었습니다. 방 안에는 최서방의 비굴한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편 부엌 할멈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과 쇠고기국을 쟁반에 담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목화솜 이불을 챙겨 들고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헛간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있는 돌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돌쇠는 인기척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가 할멈의 모습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할멈, 여긴 웬일이시오? 혹시 도련님이 잘못되신 건 아니지요? 자신의 처지보다 도련님의 안부를 먼저 묻는 돌쇠를 보며 할멈은 가슴이 먹먹해져 왔습니다. 할멈은 혀를 차며 밥상을 돌쇠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에이구, 이 미련한 놈아. 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도련님 걱정이 나오냐. 도련님은 아무 탈 없이 잘 주무시고 계시니 걱정 말고 어서 이 뜨끈한 국이나 먹어라. 대감마님께서 특별히 내리신 것이다. 돌쇠는 대감마님께서라는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입니까?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할멈, 저는 결코 도련님을... 돌쇠가 울먹이자 할멈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안다. 알아. 네 마음 다 안다. 그리고 이제 대감마님도 다 아신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법이야. 오늘 밤만 잘 견디거라. 내일이면 억울한 누명도 벗고 내 놈이 한 고생에 대한 보답도 받게 될 테니. 할멈은 돌쇠의 어깨에 소미불을 덮어주며 다독였습니다. 돌쇠는 따뜻한 밥을 입에 넣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고마움과 안도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차가운 헛간 안은 할멈이 가져온 음식의 온기와 사람의 정으로 훈훈하게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밤은 절정을 지나 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모든 집들이 잠든 시간이었지만 대감마님의 집에서는 새로운 아침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짓은 어둠 속에 묻히고 진실은 아침 해와 함께 떠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돌쇠의 시련 또한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헛간의 틈새로 들어오는 새벽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이불을 뒤집어 쓴 돌쇠의 마음만은 아까보다 훨씬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그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도련님의 건강을 비는 기도를 올리며 지친 눈을 붙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동쪽 산마루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마을의 어둠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기와지붕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하얀 김이 피어올랐고 대감마님 댁마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집안의 모든 하인들이 모여들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닭들이 글을 치며 아침을 알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릴 정도로
마당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사랑채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엌 할멈이 헛간을 다녀왔다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졌지만 대감마님의 진심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기에 모두가 불안과 기대 섞인 눈빛을 교환할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랑채의 큰 문이 활짝 열리고 대감마님이 뒷짐을 지고 천천히 마루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조금 더 늙으신 듯 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감히 누구도 그 앞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대감마님은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쭉 둘러보신 후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명을 내리셨습니다. 여봐라. 헛간에 있는 돌쇠와 사랑방에 있는 최서방을 당장 내 앞으로 대령하라. 하인들은 재빠르게 움직여 두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그 모습은 극명하게 대조적이었습니다. 돌쇠는 비록 헛간에서 잠을 잤으나 부엌 할멈의 보살핌 덕분에 혈색이 조금 돌아온 상태였고 최서방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느탄 눈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은 먼저 최서방을 서슬퍼런 눈으로 내려다보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최가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너는 집안의 살림을 맡은 자로서 주인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 내 놈의 그 썩어빠진 마음보가 내 아들을 죽일 뻔했고 내 집안의 충직한 일꾼을 잃게 할 뻔했다. 최서방은 바닥에 이마를 내쉬며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마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었지만 대감마님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놈의 간사한 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당장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거라. 다시는 내 눈에 띄지 않게 멀리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인들에 의해 최서방이 울며 불며 대문 밖으로 끌려나가자 마당의 분위기는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숙연해졌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는 돌쇠에게로 쏠렸습니다. 돌쇠는 최서방이 쫓겨나는 것을 보며 자신 또한 큰 벌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도련님을 끝까지 잘 보필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에 어떤 처벌이 내려지더라도 달게 받겠다는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은 돌쇠 앞으로 천천히 걸어 내려오시더니 꿇어앉은 돌쇠의 어깨를 따뜻한 손으로 감싸 쥐며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고개를 들라. 돌쇠야. 돌쇠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대감마님을 바라보자 대감마님의 눈가에는 들이 촉촉하게 고여 있었습니다. 어제 네가 보여준 행동은 그 어떤 장수보다 용맹했고 그 어떤 선비보다 의로웠다. 차가운 우물물 속에 망설임 없이 뛰어든 너의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아침 내 아들을 다시 보지 못했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의 생명의 은인이자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대감마님의 따뜻한 칭찬에 돌쇠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아닙니다. 마님, 저는 그저 도련님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천한 몸이 칭찬을 받으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감마님은 품속에서 하얀 종이 한 장과 붉은 인주가 찍힌 문서를 꺼내 드셨습니다. 그것을 본 하인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대감마님은 문서를 돌쇠의 손에 쥐어주며 큰 소리로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너의 노비 문서다. 나는 오늘부로 이 문서를 불태워 너를 천한 신분에서 해방시켜 양민으로 살게 할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내 집의 종이 아니라 떳떳한 한 사람의 백성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가거라. 대감마님은 그 자리에서 하인들에게 화롯불을 가져오게 하여 노비 문서를 태워버리셨고 돌쇠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타오르는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오열하며 땅에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대감마님의 포상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문서를 펼쳐 보이며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맨손으로 세상에 나가 고생하지 않도록 마을 어귀에 기름진 논열 마지기와 그 옆에 딸린 기와집 한 채를 너에게 주마. 이것은 네가 목숨 걸고 지킨 내 아들의 목숨값이니 사양하지 말고 받아 내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여라. 그것은 종에게 내리는 포상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재물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고 부엌 할멈은 감격의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돌쇠는 너무나 큰 은혜의 손을 내저으며 거절하려 했습니다. 마님, 당치 않습니다. 면천시켜 주신 것만으로도 황공하온데 어찌 집과 논까지 받겠습니까?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대감마님은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너의 용기가 없었다면 그 모든 재산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내 마음을 편하게 하고 싶거든 감사히 받거라. 그때 안채 문이 열리고 두툼한 속옷을 입은 도련님이 마님과 함께 걸어 나왔습니다. 도련님은 돌쇠를 보자마자 돌쇠야 하고 외치며 달려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돌쇠는 달려온 도련님을 엉겁결에 받아 안고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차가운 우물 속에서 생사를 오가던 두 사람이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에 지켜보던 모든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련님은 고사리 같은 손으로 돌쇠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돌쇠야, 나 구해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집 말고 너희 집에서 살아. 그럼 내가 매일 놀러 갈게. 아이의 순수한 말 한마디에 마당은 웃음바다가 되었고 긴장과 슬픔이 씻은 듯이 사라지며 따스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돌쇠는 대감마님이 주신 집과 논을 받아 독립하여 어엿한 농사꾼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실한 성품 그대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손꼽히는 분홍이 되었고 참한 색시를 얻어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비록 몸은 대감마님 댁을 떠났지만 돌쇠는 명절이나 집안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제일 먼저 달려와 제일처럼 도우며 평생의 의리를 지켰습니다. 대감마님 또한 돌쇠를 아랫사람이 아닌 아들처럼 아끼며 늙어서까지 서로 왕래하며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우물에 빠진 도련님을 구한 돌쇠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그 마을뿐만 아니라 이웃 고을에까지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위급한 순간에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주인을 구한 돌쇠의 충심과 신분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큰 은혜로 보답한 대감마님의 덕망을 칭송했습니다. 그들이 살던 마을은 의리 있는 마을이라 불리게 되었고 뒷마당의 그 깊은 우물은 덮개를 단단히 하여 다시는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되었지만 사람들은 그 우물을 볼 때마다 돌쇠의 용기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대감마님도 돌아가시고 돌쇠도 하얀 머리의 노인이 되었지만 두 집안의 우애는 자손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돌쇠의 자손들은 조상의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언제나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구르는 계절이 오면 마을 사람들은 사랑방에 모여 앉아 군밤을 까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그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돌쇠와 대감마님의 훈훈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이야기 소리도 잦아들고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시간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돌쇠가 보여준 따뜻한 용기와
대감마님의 넉넉한 마음이 남아있어 추운 겨울밤도 춥지 않게 느껴집니다. 창밖에는 하얀 달빛이 소복이 내려앉아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고단한 하루를 보낸 사람들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평화로운 꿈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모두의 마음속에 따뜻한 등불 하나가 켜진 듯 편안한 밤입니다. 이제 바람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마저 자장가처럼 들려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진심은 반드시 통한다는 이 오래된 믿음이 오늘 밤 당신의 잠자리에도 편안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걱정은 내려놓고 돌쇠가 받은 따뜻한 밥상과 포근한 이불처럼 안락한 쉼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밤하늘의 별들도